자, 이제 챕터 3 주민참여제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제도. 요 이제 주민참여제도는 제도가 좀 바뀐 애가 있죠? 바뀐 애가 바로 이제 주민감사청구제도. 요게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규칙에 대한 재정 개폐 청구제도가 생겼다. 요거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제 그래서 보시면은요. 일단은 이제 뭐 가면서 그 얘기들은 좀 더 보태보기로 하고 639번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639번 문제. 자, 요거는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예, 요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민참여제도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들어옵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교육감 들어오죠. 이건 이제 오해해서 읽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하고 이렇게 끊어읽기 문제인데 요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환 대상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이 소환 대상이고 교육감이 소환 대상이다. 이렇게 읽으면 맞는 얘기가 되잖아요. 혹시 헷갈렸더라도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 이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그러면은 요거 다른 거하고 잘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현행법상 주민 참여제도의 도입 순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의 순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 개폐에 관한 청구가 99년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주민감사 청구제도와 함께 이게 일찌감치 도입이 됐어요. 99년도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기억하시죠? 90 몇 년도에 이게 다시 부활했죠? 몇 년도에 부활했었나요? 이게 몇 년도에 부활했었냐면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를 보면 1991년입니다. 예, 지방의원을 이제 선출했다. 요것이 이제 권위주의 통치 시절을 지나고 이제 민주화되면서 이제 다시 도입된 게 91년도 이렇게 되고 1995년도에 이제 지자체장 선거도 같이 이제 시작이 되죠. 지자체장에 대한 선출도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교육감 한참 늦어요. 교육감은 2010년이 정식으로 이제 선거가 이루어졌고 경기도만 조금 빨리 보궐선거 사유가 있어 법이 만들어지고 보궐선거 사유 때문에 한 2년쯤 빨리 됐었던 걸로 기억나고요. 정식으로 전국 단위로는 2010년도쯤 돼서 이제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요 정도 지방의원하고 지자체장 선거를 했고 기초자치단체는 정당 공천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정당 공천 없이 갔었다. 그랬었고 또 지방의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 이렇게 출발했었죠. 그랬었는데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그 난개발의 온상을 좀 봤는데 야 이게 뭐 빌라들을 막 전원된 시골 이제 여기에 약간 전원이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빌라를 짓기 시작했는데 도로 정비를 안 하고 그냥 땅 가진 사람들이 나 짓겠다 그러면 다 허가를 내줘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빌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봤는데 여기 뭐 빌라 지옥 같았어. 근데 빌라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도 빌라인 출신으로서 빌라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역 개발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껴진 게 이거 왜 법으로 규제를 못하고 이렇게까지 하지? 하다가 제 생각이 미친 게 이거예요. 지방의회 가보면 지역에 그 건설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엔 좀 덜해졌는데 옛날엔 더 심했어요. 되게 심했어. 그런 사람들이 무보수 명예직일 때. 그럴 때는요. 그런 사람들로만 거의 채워져.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조례를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이게 자유가 더 중요한 거야. 사유재산 침해하면 안 돼. 이런 방향으로 다 정해놓으면 그 지역의 그 난개발이나 이런 게 부추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네 제가 어디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난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거를 그거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거기 알아봤더니 아침에는요 출근 지옥이 된대요. 그 골목길에 서로 교행이 안 될 정도의 골목에 양쪽에 빽빽하게 산을 타고 다 깎아가지고 그거 빌라를 다 줘놨어. 그러니까 지옥이래 지옥. 거기 잘못 들어가면.
이게 무보수 명예직의 문제점이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보수로 바꿔서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건강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간에 뭐 그런 맥락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참여제도의 도입인데, 99년도에 이제 뭐가 있냐면 청구제도들이 있었어요. 각종 청구제도들이 도입됐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조례, 제정 및 개폐, 제정, 개폐, 청구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도입됐냐면은 이때 이제 주민감사 청구제도,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99년도에 이게 이제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도가 되면은 뭐가 도입됐냐면은 주민투표제, 주민투표제가 도입이 됐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2005년 내지 6년으로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요거가 바로 뭐냐면은요, 이제 주민소송제가 도입이 된 겁니다. 주민소송제. 그런데 이 주민소송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트 메뉴로 기억하셔도 좋죠. 주민감사 청구가 전제인데, 그 안에서도 재정과 관련된 거, 그죠? 지방정부 재정과 관련된 거와 관련해서는 주민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건데요. 요게 이제 일종의 납세자 소송제도라 그랬죠? 납세자 소송제도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돈 낸 사람들이니까 돈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납세자 소송제도로서 주민소송제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2007년도가 되면 주민소환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 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주민소환제도. 지금은요, 타이밍에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싹 다 끄집어내 놓고 그거를 다 복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복습을 하는데, 특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예, 그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체크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고, 그러면 그게 다 반복이에요. 거의 사실상. 반복이 안 되는 게 몇 개가 그냥 섞였을 뿐이지, 한두 개 섞일 뿐이지, 나머지는 다 거의 반복적인 문제일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그리고 외워야 될 거. 그런 것들을 뽑아내서 빨리빨리 다시 한번 외우고 확인하고 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요거 이제 순서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순서를 물어볼 때 가끔 연도도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곁들여서 보시는데, 이 주민소환제가 2007년도에 이제 도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가 되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요 2003년부터 시작은 됐어요.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시작이 됐다가 이게 이제 의무화가 된 거죠. 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2011년도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0년에 법이 만들어진 건데, 2020년 말에 제정이 됐는데, 제정이란 말까지 써드릴게요. 요때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러면서 도입된 게 이제 규칙에 대한 제정 개폐 청구 제도가 입법화됐다. 입법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제 뭐랑 또 세트입니까? 얘는 또 보면은 이렇게 세트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례는 재정 개폐 청구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밑에 이제 규칙에 대해서는 이게 없냐 해가지고 이 제도를 또 도입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연결해서.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도입 순서를 물어봤는데,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제도는 99년, 주민투표 2004년, 주민소송 2005년에 법제화 2006년부터, 그리고 이제 주민소환 2007년. 맞네? 틀린 거 없었네요.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는 지자체장에게, 주민감사 청구는 감사원에,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주민소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주민투표는 지자체장에게 청구하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맞는데 주민투표의 요건 기억나요? 주민투표 요건 어떻게 됐죠? 주민투표 요건?
요거는 이거예요. 5분의 1, 20분의 1. 그죠?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수 중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연서. 주민이 요구할 때는. 그죠?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됐나요? 주민투표? 그 사이에 수 중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최저선을. 그 이상의 사람들이 연서하면 오케이. 그러고 받아들여서 지자체장이 주민 투표에 부의해 줘야 됩니다. 그러는 것인데 그럼 지자체장한테 하는 거 맞네? 맞네. 맞고 주민감사 청구는 감사원에 이건 어때요? 주민감사 청구. 감사원에 감사원이요? 감사원? 주민감사 청구 어디다 해? 맞아요. 한 단계 위에요. 그래서 시도에 할 때도 있고요. 주무부 장관한테 할 때도 있는데 시도에다 할 때는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 감사 청구할 때고 광역자치단체 관련된 것은 주무부 장관한테 이렇게 감사 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 이거 감사원에다 하는 건 뭐냐? 국민감사 청구. 그거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의 일에 대해서 국민감사 청구를 할 때 감사원에다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민감사 청구 아닙니다. 자,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한다. 그리고 주민소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있잖아요. 주민소송은 반드시 전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전제가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제가 이제 주민감사 청구. 요걸 한번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 주민감사 청구가 이제 바뀐 게 많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주민감사 청구가 바뀐 게 많은데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일단은 연령. 그죠? 연령이 바뀌었어요. 연령이 바뀌었는데, 연령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19세, 모든 참여제도가 우리나라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죠? 거의. 그냥 19세라고 생각하시면 돼. 거의 다. 아시겠죠? 19세 이상이야. 그런데 18세로 바뀐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 것 같아. 그죠? 투표권 낮아졌잖아. 18세로. 낮췄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그건 정치학적인 얘기라서 우리 시험에서는 글쎄 지방선거의 투표권 얘기하면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령을 낮췄고, 그죠? 연령 하나 낮췄고, 이게 18세가 거의 국제 표준이거든요. 더 낮은 나라도 꽤 있어요. 18세인데 우리는 19세. 왜 그랬냐면은, 아니, 그럼 18세로 하면은 고3 중에서도 투표하는 애가 있다. 생일 빠른 애는. 그러면 이게, 고3 애들이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고3이 정치에 휘둘린다 뭐 이런 건데, 나쁜 거야? 선거? 호환 마마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그게 입시가 더 중요하다 그런 게 이제 학부모들 속에 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게 좀 그런 거죠. 그게 최근에 바꾼 겁니다, 다. 그러면서 감사 청구를 18세로 또 낮췄어요. 주민감사 청구를. 그래가지고 18세로 낮췄고, 그 다음에 이게 2년 내에만 제기하게 되어 있었던 건데, 이제 사유가 발생하고 2년 내였는데, 이거 3년 이내로 바꿔줬어요. 그거는 더 연장해 준 거죠. 옛날에 있었던 일을 문제 제기할 때 2년 안짝으로만 해라. 근데 그 3년 안짝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바뀐 것이요. 감사 청구 요건입니다. 전에는요, 이게 그랬죠. 시도에 대해서는 500인 이하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연서. 근데 그게 300인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이제 50만 이상 대도시 있죠. 50만 이상의 시. 50만 이상의 시. 원래 기초자치단체인데 50만 이상인 시. 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잖아요. 여기는 이제 300인에서 200인으로 낮아졌습니다. 200인 이하의 수 중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연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나머지 시군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원래 200인이었는데 150인으로 또 낮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변화된 모습들 이거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법 시행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2022년부터 되는 것도 있고, 뭐 그 전에 2021년도에 바뀐 것도 있고 막 좀 그래요. 그래서 막 섞여가지고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도 조금 정리가 좀 덜 된 애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바로잡아 드리려고 하는데, 639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 옳은 것을 했을 때,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지? 3번이 일단은 답이었고요. 그죠? 3번이 답이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4번은 주민소송의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 중에서 이제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계약, 다 돈 문제라는 거예요. 돈 문제. 그죠? 네, 돈 문제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고요. 정리됐죠?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64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청구 요건을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주민투표 19세 이상 주민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 여기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구만요. 그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민감사 청구. 시도는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그리고 시군구 150명. 맞네? 그죠? 예. 18세 이상이 맞고, 2번 맞네요. 이거는 이제 제 개정된 걸 반영 넣은 겁니다. 3번 조례 개폐 청구인데, 조례 개폐 청구. 시도 50만 이상 대도시는 19세 이상 주민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기억나요? 조례 개폐 청구는 이렇게 됩니다. 요건이. 시도하고요.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인시.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고, 시군구, 나머지 시군구는 이제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요거는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 19세고요. 기준이. 그리고 이제 주민수환. 시도지사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이거 틀렸네? 이거 15입니다. 15. 그리고 이제 지방의원은 20이에요. 20. 네, 그래서 10, 15, 20입니다. 10, 15, 20. 그렇게 해야 돼요. 10, 15, 20. 여기 10, 20, 30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10, 15, 2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틀린 것으로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게 범위가 좁아질수록 서명해야 되는 인원의 프로테이지가 좀 높아진 건데, 워낙 범위가 좁아지면 인구수가 적어지니까 그 유권자 수도 적어지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프로테이지를 올리는 방식이긴 한데 30%는 넘어가고 20%까지만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주민투표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볼까요? 642번.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주민투표는 궁극적으로 대의제를 대체하라는 것이다. 그렇지는 않지. 주민투표를 어쩌다가 가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이거를 갖다가 주민투표로 모든 걸 다 결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여유가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 동네 무슨 일 있는지 잘 몰라. 우리 자기 사는 동네 정책이 어떤지 알아요? 잘 몰라. 이거 참 그렇긴 해. 그렇긴 한데, 이게 지역에서 그래서 무슨 막 잡지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보는 사람 별로 없죠. 잘 없고 관심이 잘 없고. 그런데 알아야 찾아먹고 요구하고 그러는데, 그죠? 어쨌건 알아야 되는 건 맞아요.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아니 우리는 이렇게 바쁘니까 잘 그 신경 잘 못 써. 신경 잘 못 쓰고. 그리고요, 우리 전문성 있어요? 솔직히 이런 영역에? 이것도 되게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런 거 다 아나? 모르잖아. 어떻게 다 이걸 주민투표로 다 결정해? 못해. 여러분들 그래도 행정학 공부를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맘먹으면은 공부할 수 있는 기틀은 짜여진 거야. 맘먹으면 이제 우리 지역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들여다보면, 이게 지방자치, 여기서 지방의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걸 알아, 이제. 근데 대부분의 주민은 잘 몰라. 그래서 이거는 맡겨놓은 거죠. 야, 우리 바쁘니까 너희들이 대신에. 그렇게 됐지만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중차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주민투표가 대의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대의제를 유지하는 속에서 이따금씩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어떤 거냐면은 이제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이 조직 관련된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주민들이 참여를 웬만하면 하게끔 열어주긴 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조직을 개편하고 없애고 하는 거, 이런 사안이나, 혹은 또 뭐가 있냐면은 돈 못 쓰게 하는 거, 이런 거요. 조직을 없애게 하는 것도 다 돈 못 쓰게 하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요, 세금 관련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방세 뭐 걷냐 안 걷냐 뭐 이런 거 못 붙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돈 문제, 조직 문제 이런 건요,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면요, 무조건 일 못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워낙 정치 냉소주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마, 웬만하면 하지 마, 이렇게 할 거예요. 심지어 그런 주민도 많잖아요.
기초자치다 그거 뭐 하려고 해 이런 사람도 많아. 기초자치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자치라는 건 오히려 더 쪼개져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가고 우리의 대응성을 높이려면 더 쪼개져야 되는 거야, 가능하다면. 그런데 그걸 오히려 없애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냉소주의고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숙제이기도 하죠. 그만큼 자기 삶에 별로 안 와닿았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지, 오해하는 거지.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함부로 주민투표에 붙이게 하면 끝장이다. 이 조직 붕괴된다. 돈 못 쓰게 다 꽁꽁 묶어놓는다. 그래서 이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확립돼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는 주민 또는 지방의회 청구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권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주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은 당연히 지자체장이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할 때는 이제 지방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지방의 의원들이 지자체장한테 주민투표 붙여줘요 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방의 의원들이 과반 출석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민투표 붙일 수도 있고, 상급단체가 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상급단체가 붙일 때는 그거는 이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뭐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패치 분합 관련된 거라든가, 패치 분합 알죠? 패는 없애는 거, 패는 없애는 거, 치는 설치하는 거, 분은 나누는 거, 합은 합치는 거. 그래서 이런 사안이거나, 아니면은 주요 이제 국가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설치할 때, 그럴 때 하는 거죠. 이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이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게 된 것도요, 계기가 있잖아요. 저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 원자력 발전하면 방사능 폐기물 나오는 거, 그거를 어디다가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원자력 발전소 안에다가 쌓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쌓을 공간이 없는 거라, 어디다가 이거를 한 군데 밀집해서 그거를 잘 보관했으면 좋겠는데, 그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선정이 잘 안 되고 여러 갈등도 벌어지고 그러면서 주민투표 방식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설치를 원하는 지역은 손들고 나와보세요. 주민투표 하세요. 같은 날 해가지고 찬성률이 많은 데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경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아까 나왔던 거 어디 갔어? 여기에 이제 상급단체에 의해서 하는 거를 제가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런가 보네. 상급단체에 의해서도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주민투표 붙일 수 있는 거고요. 주민들의 요구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도 받아줘야 되고 그런 겁니다. 판사 안 해도 되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 여러 번 반복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게 뭐냐, 643번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거는요, 자치단체 또는 그 장애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한 경우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답이 너무 쉽죠. 이게 제외가 아니라 이게 핵심일 것 같죠? 1번이 답이 됐고요. 청구권자 18세 이상 주민이고, 그리고 수사에 관여하는 사안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이거 안 됩니다. 감사 청구도 제한 요건들이 많아요. 제한 요건들이 많은데, 수사에 관여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이미 감사를 마친 사안 같은 경우도 안 되고요.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도 안 됩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를 기다려보면 될 문제지. 그걸 굳이 또 한 번 더 감사를 청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3번, 4번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개정된 내용들까지 좀 우리가 잘 기억해 두자. 그리고 아직 이 문제는 반영 안 됐지만 규칙도 재정 개폐 청구된다는 거, 안 됐던 게 된다는 거, 그런 거 알아두시면 돼요. 개정된 게요, 주민자치법이 완전 전면 개정돼 가지고요, 바뀐 게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는 했나? 지방의회, 지난번에 우리 문제 풀어봤었죠? 지방의회에 있는 직원, 사무직원 누가 임명하나? 얘기 안 했나?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바뀐 건데, 전에는 지방의회에도 공무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원들 말고도. 그 공무원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지방의회의 의장 있죠? 의장이 추천하면 지자체장이 임명해줬어. 그래서 제가 이 취지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지방의회에 공무원 있어봐야 몇 명 되냐. 그거를 뭐 인사관리하는 것이 더 비능률적이니까 지자체장한테 맡긴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자.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찝찝한 게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권력분립의 취지에 안 맞잖아. 되게 웃기잖아요.
의회에 있는 직원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에 있는 직원들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좀 웃기지 않아? 그 의회가 대통령 견제해야 되는 곳인데 어떻게, 그죠? 그 핵심 인력을, 이거를 대통령이 임명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해 줄 수 있는 거는, 지방의회는 워낙 규모가 사이즈가 작으니까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따로 관리하기가 빈둥률이라고 봤겠지. 이런 정도로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어쨌건 이게 이제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권력 분립의 취지에 안 맞는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거 무조건 인사 관련된 부분,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 관련된 부분은 다 지방의회 의장이 다 하는 거예요. 임명도 하고 다 합니다. 여기 복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 다 이제 의장이 하게끔 바뀐 거, 이런 것들도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바뀐 부분, 우리 시험 관련된 건 그런 정도가 크게 바뀐 거, 지금 오늘 얘기해 드리고 있는 이런 정도가 지방자치법에서 중요하게 바뀐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도 이런 거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합 같은 거 있죠. 이거 설치를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거에 내용 법 개정이 있는데, 그거야 뭐 지방자치단체 조합 자체가 크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이게 뭐다라는 거 정도 수준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파고들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바뀐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잘 봐두시기 바라고, 지방재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지방세. 지방소비세가 있어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맥락은, 이게 원래는 소득세, 소비세는 국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때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낮춰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바로 그 직전인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단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 주기가 그때도 과열 양상으로 가가지고 전 세계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집값이 엄청 올랐을 때예요. 그러다가 미국이 망한 거 아닙니까? 아예 망한 건 아니지만, 왜 그 글로벌 금융위기, 그게 2008년도잖아요. 그때가 뭐냐면, 걔네가 부동산 대출 어마어마하게 주다가 그러다 금융기관이 파산하면서 일어난 일이야, 그게. 그런 돈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IMF 극복한다고 또 계속 돈을 풀었잖아.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 부동산을 쏠려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이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도 코로나 극복한다고 전 세계가 돈을 다 풀었잖아. 다 풀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터졌지. 이렇게 됐고, 아무리 규제를 하고, 규제를 했는데도 안 돼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일부 국민들은 내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야. 어디 갈 때 대출을 1도 안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정도가 됐는데, 아무튼 부동산 주기가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고 고민하시게 될 텐데, 국가가 요즘에는 그 신혼부부 주택이나 이런 거 잘해주니까 그런 거 잘 활용하셔야 돼. 예, 그게 재테크의 1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거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도 주기가 있어. 부동산 업자들은 계속 부동산이 오르기만 할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세상 천지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때 아무튼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규제들을 막 만들어요. 그때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어. LTV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1억이면 최대한 6천만 원 정도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야. 그 전에는 그런 규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런 규제가 없다가 1억짜리 집을 막 1억 2천만 원 대출해주고 이러다 망한 겁니다, 걔네가. 그러니까 회수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걸 서둘러 도입했지. 그래서 그거를 잘 막았어요, 그 부분은.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를 다 막진 못하고, 결국엔 그래서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 매기겠다, 투기꾼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5% 안짝? 뭐 이렇게밖에 없다, 전 국민은. 그랬음에도 이 조세 저항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걸 줄여줍니다. 줄여주는데, 줄여주면서 봤더니 그 돈을 어떻게 설계해놨어요? 종합부동산세를 거두면 어떻게 쓰게 돼 있지? 중앙정부가 이거 국세로 걷습니다. 국세로 걷어서 어떻게 쓰죠? 국세로 걷어서요, 교부세 주잖아요. 부동산 교부세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다 줘요, 다시. 이걸 국가가 그걸 쓱싹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서초구, 강남구 이런 데는 아주 배 찢어집니다. 재산세가 어마어마하게 거치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배 찢어지고 있을 거야.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지방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부동산 교물세를. 됐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 종합부동산세 자체를 완화하고 낮추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방에 내려가는 그 교부세도 줄어들잖아. 그러면 없던 게 생긴 건데 생겼다 다시 없어지는 건 또 되게 불만입니다. 그러면은 이 뭐냐 이거 어떻게 우리 벌충하냐. 그래서 그때 국세의 일부를 덜어내서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자체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특히 이제 시군 지역 있잖아요. 시군 지역에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더 걷죠.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 지방소비세가 나왔는데요. 지방소비세는 광역자치단체가 걷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인데,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일정 기준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일종의 세원공유 방식의 지방세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됐죠? 뿌리를 좀 알게 되니까 좀 이해가 쉽죠? 자, 이렇게 이제 가고, 지역 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죠. 또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것도 광역자치단체에만 걷는 세금. 그런데 목적세는 지방세 중에는 광역자치단체가 걷는 이 두 개의 세금만 목적세고 나머지는 보통세입니다. 보통세는 걷었을 때 이걸 어디다 쓰겠다는 게 미리 약정되어 있지 않은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고 레저세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경주 막권세 일부가 전환된 세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경주 막권세 일부가 전환됐다. 자, 요게 레저세 들어보셨나요? 레저세. 요 레저세라고 하는 게 막권세라는 게 바뀐 게 맞아요. 이거는 이제 경마장 운영하는 거 그게 이제 바뀌어서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도세죠? 도세예요. 시도세. 광역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재산과세 비중이 높으며 지방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요거 틀린 거는 이제 뭐가 틀렸던 거예요? 그러면 3번이죠. 왜냐면은 아까 이제 경주 막권세가 전환된 거라 그랬지 개별 소비세는 제가 말하지 않았잖아요. 개별 소비세는 이거랑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3번이 답이에요. 자, 됐죠? 이렇게 봐두시고 또 넘어가 볼까요? 지방세 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646번입니다. 광역시의 경우에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광역시세가 아니로 구세로 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어때요? 광역시의 경우에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광역시세가 아닌 구세로 한다. 이 예외가 나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민세다 그랬을 때 어떻게만 공부했냐면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가 걷고요. 그 다음에 도는 못 걷어요. 도는 못 걷고 이건 시군이 걷어. 그러니까 도 밑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걷는 거야. 기억나요? 이거 세금들, 종류들, 기억들 다 하시나 모르겠다, 이거.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서울특별시. 광역시가 있어. 그리고 요 아래에 뭐가 있어요? 요 아래에 구가 있죠, 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도가 있지. 그리고 여기 시군이 있잖아. 그죠? 이럴 때 이제 세금 종류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여기서 같이 걷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걷는 세금들 있는데 취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레저세 같은 거 있었나요? 레저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있었죠? 이런 거 공통으로 걷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걷는 게요. 저거 얘기했었죠. 저 목적세 중에서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광역자치단체가 걷는 거예요, 무조건. 광역자치단체가 걷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나눠지는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네도 공통인 거를 하나 좀 얘기하고 가죠. 얘네도 공통으로 걷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재산세. 이게 재산세가 됩니다. 되죠? 재산세 공통이고요. 요게 좀 독특하니까 얘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까? 여기에 도가 또 걷는 세금 중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등록면허세가 있어요.
면허세가 있거든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근데 그걸 구에서 걷어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요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이거고, 그죠? 여기 밑에 기초자치단체들이 이건데, 그잖아요. 이 광역자치단체가 걷냐, 기초자치단체가 걷냐의 나눔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서로. 자, 그래서 여기 등록면허세가 저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여기 시군에서 걷는 세금들이 뭐가 있냐면 자동차세. 근데 이 자동차세를 여기서 걷어. 얘네는 광역자치단체가 걷어.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방소득세. 여기도 지방소득세.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또 주민세. 담배소비세. 이런 거 걷거든요. 여기 다 여기서 걷어요. 네. 됐어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어때요? 여기 시군구에서 보면 돈 걷는 것만 봐도 같은 레벨이지만 구가 시군보다는 권한이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구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구는요 생활권으로 나눠진 것도 아니에요. 구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를 들어 여기는 그런 구는 아니지만 일산 동구와 일산 서구의 경계선을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워. 왜 그러냐면 편의상 나눈 거야 그냥. 편의상 나눈 거예요. 이게 무슨 생활권이 갈라지는 게 아니야. 그럼 일산 동구와 일산 서구 경계가 있는데 양쪽에 아파트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 그럼 여기 생활권 여기 생활권이 다르나? 안 다르잖아. 서울에 있는 25개 구도 다 그런 식이에요. 편의적으로 나눠진 겁니다. 하나의 대도시 안에서. 그런데 여기 시구는 그렇지 않아. 고양시하고 파주시는 어때요? 경계가 대충 그려지죠 머릿속에. 생활권이 다르잖아. 생활권이. 그죠? 여기 이제 군 단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가 경계다까지는 몰라도 대략 그려지잖아. 여기까지가 뭐 어디 시고 여기는 어디 군이고 이런 게 좀 그려진다고요. 되죠? 요게 바로 이제 요 시군과 구의 차이예요. 걷는 세금도 여기 이렇게 많이 걷는 이유가 독자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도가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진짜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근데 여기는 꼭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하나의 도시라서 여기서 집행하면서 얘가 그거를 편의상 나눠서 좀 맡아주는 정도? 구는 그런 정도의 이제 기초자치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의 경우에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광역시세, 종업원분은 광역시세, 원래 광역시에서 주민세를 걷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일부는 구가 걷는 게 있다. 그 얘기잖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야 또. 기본 틀은 이건데 예외가 있다. 그런 값 따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도 있구나. 광역시의 군지역은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세목구분이 적용되지 않고 도세와 시군의 세목구분이 적용됩니다. 그 예외를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이렇게 광역시 밑에 여기 군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죠? 그러면은 광역시랑 군이 걷어야 되는 게 겹치잖아요. 여기 이렇게 빨갛게 쓴 건 겹치잖아요. 그럴 때 광역시가 안 걷고 얘가 걷어. 군이 걷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2번. 그 다음에 시도는 지방교육세를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청 있죠. 교육감 뽑는 그 교육청. 교육청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선생님도 월급도 줘야 되고 시설도 유지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데 그 교육청은요. 독자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독자적으로 세금을 안 걷어. 그럼 어디서 돈이 나냐? 이렇게 시도가 걷어서 아까 이거 있죠. 지방교육세 걷었어. 걷은 거 어떻게 해요? 넘겨줘야 돼. 이거 걷었어요. 그러고 줘야 돼. 그리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 줘.
더 줘. 예, 일반 나머지 회계에서도 일부 교육비 쓰라고 줘요. 그런 것도 주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내려와. 국가에서도 교육세 걷잖아요. 걷은 거에서 국가도 운영은 해야 되지만 교육 정책을 지방에도 내려보내고 그런 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요.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저거 있었잖아요. 저거 뭐야? 지방으로 교부세 주잖아요. 지방 교부세. 어? 그거를요. 교육 교부세가 또 내려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 교부세 내려오는 게 저 만분의 1924, 19.24%를 가지고 나눠주잖아요. 지방 교육은 더 줘요. 교육에다가. 더 줘. 월급 줘야 되니까, 선생님들. 그래가지고요. 그게 20.27%였는데, 제가 최근에 찾아본 건 더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기억은 안 나. 근데 그건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와. 그래서 뭐 제가 그걸 뭐 뚜렷이 말씀 전에 20.27%라고 얘기하고 저도 그것까지만 기억나요. 업데이트가 한번 보긴 했는데 내가 이 암기록 업데이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근데 20점 몇인가 뭐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세로 거두면 거기 한 20%는 지방 교부세, 또 한 20%는 또 이제 20% 조금 더 되게 해서 지방 교육청들한테 내려보내는 돈으로 써. 그런 구조예요. 자, 이제 교육청 얘기를 한번 그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시,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종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세종은 특별시라고 안 하고 특별자치시. 여기서 세종하고 제주 말 안 하는 이유는 알죠? 거기는 기초자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거두면 되는 거예요. 온갖 지방세를.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것 뿐이고. 자, 그랬을 때 이제 특별시의 재산세, 서울에서는 예외가 있어. 이것도 예외를 얘기한 거예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외들이 나와서. 이 재산세를요, 구가 걷잖아요? 근데 서울 안에서도 지역 격차가 있어. 아까 재산세인데, 재산세에서 뭐라 그랬어요? 재산세에서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는, 송파구 이런 데는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좋아. 요즘에는 또 새롭게 용산 이런 데 있잖아요. 아, 좋아. 요즘 마포 이런 데도 좀 끼나? 아무튼 그럼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기 이제 북한산 자락에 있는 구들, 아니면 서울의 저 모퉁이에 있는 구들, 이런 구들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져. 서울 안에서 봤을 때 상대적 격차입니다. 물론 다른 저기 지역보다 낫지, 서울에 있는 구들이. 그렇지만 서울 안에서 보면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요. 워낙 그 강남 3구라고 하는 데들이 재산세가 높기 때문에 그 걷어지는 게, 여기에서 재정적인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서 걷어야 될 재산세를 특별법을 만들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50%는 그대로 구해서 걷어. 50%는 특별시 분 이래가지고 특별시에서 걷어요. 서울에서 50%를.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25개 구가 있거든요. 인구 비례에 맞춰서 나눠준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25분의 1로 통쳐 그냥. 인구가 늘고 줄고 이런 거 가만 하나도 안 해. 그냥 25분의 1로 나눠서 줘버려. 그러니까 얘네한테 다시 나눠주는 건데, 일종의 이제 이것도 평탄화를 해서 주는 거지. 강남구에서 많이 거친 거, 그죠? 그거의 절반은 여기 특별시가 가져가서 25분의 1로 나눠서 주는 거야. 대신에 강남구도 다른 구에서 거친 거 25분의 1씩은 받아. 그렇게 받는데, 아니, 자기네가 더 거치니까 손해지, 강남구는. 그죠? 그래서 엄청 반대했었어요, 이거. 강남구 같은 데 가보면. 그때 제가 강남구 돌아다니고 있었거든. 그때 일 때문에. 그 시절에. 입법 만들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입니다. 10몇 년 전인데, 3년? 12, 3년 됐나 보다. 근데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반대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요게 4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차등 분배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요 25분의 1로 균등 분배, 균등 배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정도 봐두시고요. 제가 이거 이제 정리해 드린 거가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재원이 되는 거, 어디에 재원이 될 수 없는 거, 이거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풀어보시면 돼.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지나가세요. 그냥 다 쭉쭉 지나갑니다. 쭉쭉 지나가는데, 65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나라 지방세제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은 지방세가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돼 자율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게 여기다 써야 될 용어가 뭐예요?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요게요. 조세 법률주의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세 법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만 세금 더 걷는다 덜 걷는다 이게 안 돼. 그죠? 거기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율성이 부족하고 지방세제가 재산과세보다 소득과세는 소비과세 위주여서 이건 틀렸죠? 이거는 국세입니다. 일부를 떼어서 아까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좀 준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재산세 중심이어서 그게 문제라니까요. 수도권은 계속 집값 올라가지고 지방세가 더 거치잖아. 근데 기타 지역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뉴스 중에 그거 있어. 대구 광역시 아니에요? 대구의 미분양 장난 아니래요. 집값이 전체 지역이 다 하락한대. 아니 지방의 광역시조차 그럴 정도예요. 그러면 지방의 시구는 말해 뭐 하겠어 이게. 일부 지역 뭐 호재가 있는 데만 조금 반짝하게 할 수는 있으나 나머지 지역이 다 그죠? 안 좋은 거예요. 빈집도 많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데 재산세가 거치겠냐고. 그럼 지역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 정도로 국세 비중이 훨씬 커서 재정 자립도가 낮다. 재정 자립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방에서 쓰는 돈 중에서 거기서 국가로부터 혹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돈. 그러니까 교부세나 자주재원 지원받는 건 뺀 거. 그러니까 자립도잖아. 자립도니까 자주재원만. 그러니까 전체 쓰는 돈 중에서 지원받은 걸 뺀 나머지 이제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 수입 요것만 그 비중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분모값이 커지니까 수치가 낮아져. 돈은 많아지지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장가 가가지고 사는데 돈이 딸린다고 부모님이 아유 이 새끼 이거 장가까지 가가지고 지 혼자 이거 살기도 힘들고 맨날 이거 허덕허덕하고 아유 야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이 돈도 보태서 써라 이렇게 받은 거야. 그럼 난 여유롭지. 여유로워졌어. 이제 좀 숨통이 튀어. 그러나 좀 그래 이게 내 스스로 못 살고 자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이제 찍소리도 못해. 나이가 막 한 30, 40이 넘었는데도 부모님이 야 이 자식아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언제 돈 벌래? 이런 잔소리 아직도 해. 그러면 죄송해요 이래야 돼. 내가 자립돼 있으면 그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되고 그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사냐? 지금 무슨 농경사회예요? 새벽에 일어나게? 내 일 자체가 원래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대응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알았어요 이러고 지나가야지. 자립이 안 되면 그래.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지자체들이 중앙정부 눈치를 본단 말이야. 그런 문제가 계속 남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지방세원의 지역별 자치단체별 편제로 인하여 지역 간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아까 했죠? 그 서울에 이제 강남 상구 이런 데만 되게 문제야. 걔는 자립도 막 100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자립도 안 되는 데들은요. 말씀드렸잖아. 옛날에 울릉도 자립도 깜짝 놀래요. 7? 이래. 7%, 8% 없어 돈이. 인구가 얼마나 남아있겠어 지금 거기에. 그러니까는요 7%, 8%밖에 안 돼요. 그거 다 위에서 내려받아서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격차가 크다 이런 걸 봐두시고 그러면 656번 정도를 이제 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좀 달아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죠, 그죠? 요거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기억나죠? 지방재정이다라고 하면 지방재정 어떻게 되어 있나? 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써드린 횟수만 해도 이게 장난 아닐걸? 이 틀을 잘 잡아놓으면 되거든요. 이 틀을 안 잡아놓으면 헷갈려. 몰라 절대 여기 너무 어려워. 이 틀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기 이제 지방세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세외 수입이 있다. 그랬고 여기 세외 수입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었죠? 여기 세외 수입에 해당되는 거 여기 보면은 이제 세외 수입에 수수료? 그죠?
수수료, 사용료, 분담금. 일단 뭔지는 알아야 돼요. 수수료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야. 그래서 우리가 등본 같은 거 하나 뜰 때도 수수료를 내는 게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종이값 뭐 그거야 뭐 별거 없고. 수수료. 사용료. 사용료는 시설 이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분담금. 분담금은 우리 동네를 개발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도시 같은 데가 주로 그래요. 신도시 개발을 해. 그러면 거기 지역에서도 지방도로도 깔아줘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다 국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돈을 대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 그런 거 개발하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원 만들면 그 동네 사람이 이용할 거 아니야, 주로. 그러니까 여기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분담시키는 거예요. 야, 여기 지역 개발에서 니네 여기 생활 터전이 더 좋아지는 거니까 당신들이 분담해서 내시오. 해가지고 전체 액수를 다 걷지는 않지만 일부를 이제 그 주민들이 직접 내게 하죠. 그런 게 일종의 분담금이에요. 분담금 알겠죠? 지역 개발할 때 지역 개발의 이익을 가져갈 사람들이 이 돈의 일부를 부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수료 사용료. 그 공원도 만들어주고 길도 잘 뚫리면 자기네 그게 부동산 가치에도 반영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분담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걷고. 그 다음에 의존재원. 의존재원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나눴었죠. from 국가로부터 오는 거, 그 다음에 from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오는 거 이렇게 나누고, 여기 국가로부터 오는 것을 그게 이제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이렇게 나눴고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오는 것은 이제 조정교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틀을 잡아 놓으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지방교부세 종류에 뭐가 있냐. 여기 이제 보통교부세하고 플러스 특별교부세.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겹쳐 쓸게요, 그냥. 다 알죠, 이거? 못 읽었어요. 이러실 단계는 아니잖아, 지금은. 네. 겹쳐 쓸게 좁으니까. 소방안전교부세. 그리고 여기 이제 국고보조금에는 뭐가 있냐면, 교부금, 부담금, 이 분담금 말고, 부담금, 그 다음에 그냥 보조금, 장려금, 이런 거. 돼요? 이런 종류에 나눠졌어. 그래서 여기 교부금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기관이 임사무, 부담금은 단체 임사무에 쓰라고. 그리고 보조금은 진짜 이게 국가랑 협력해야 될 사업, 국가 시책에 관련된 거, 뭐 지방의 건장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보조금 다른 말 장려금이라는 표현도 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봅니다. 교부세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만분의 1924,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이걸 가지고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있죠. 여기에 100분의 45. 옛날 자료 보면 100분의 20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한 3년 됐나 이제? 소방공무원 3년째쯤 됐을 거예요, 지금.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원래 시도지사 소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더 써라. 이래가지고 100분의 45를 지방에 내려보내죠. 그러니까 집행은 지방에서 아직도 해. 그러니까 그죠? 월급 주고 이런 집행은 하는데 소속을 국가공무원으로 바꿨고, 지휘는 시도에서 또 좀 해요. 그러면서도 중앙에서도 컨트롤해. 그래서 이번처럼 대형 산불이 나면 전국에서 이렇게 소집하는 거예요. 그게 돼. 옛날엔 그게 안 됐어. 옛날에는 왜 다 그들이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시도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딴 동네 불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다 빼가 이러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앙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싹 빼가고 최소 인력 남겨놓고, 그죠? 그래서 산불 진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일이 안 생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나가거든요. 원전 터질 뻔했어. 진짜 이게 원전의 경제성만을 가지고 우리가 막 고민할 문제는 아닌 거는 확실해. 원전 터질 뻔했어요. 그거 막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원전으로 불 못 번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 근처에서 이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소방, 예, 소방 요쪽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인건비도 더 올려주고,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급여 수준도 다 달랐거든요. 이거를 일원화하고. 그 돈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전에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요 담배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만 주다가 100분의 45로 내려보냈고, 추가되는 그 25만큼은 그건 진짜 인건비 충당히 써라, 이렇게 또 정해놓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에 의해서 교부세 재원이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해야 되지만 이렇게 됐네요. 그죠? 이게 그래야 되는 게 맞겠죠. 추가 경정 예산으로 뭐가 좀 조정이 있으면 교부세도 조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서. 그런데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좀 디테일한 부분이네요, 이것도. 그죠? 그래가지고 지방에 내려보내주는 교부세가 크게 타격받지는 않게끔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해 교부세도 야, 어쩔 수 없어. 올해 이거 다 긴축해가지고 빼니까 여기도 빼야 돼. 그러니까 주기로 한 거 안 줄 거야. 이러면은 얼마나 속상해. 그냥 그 정책 실수 중에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절대. 이번에도요, 보니까 그런 실수했죠. 자영업자들한테, 뭐, 이제 그 손실 보상 해준다고 해놓고, 여기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좋네요?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거야. 이거는요, 진짜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어요. 행정집행을 그딴 식으로 하면. 줬다 뺏는 것만큼 불쾌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워낙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하다 보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빨리 주는데 혈안이 되다 보니까, 그게 실적이다 보니까, 줘놓고 보니까 나중에 대상이 아니었네요.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건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거를 여기는 반영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로 했던 교부세를 또 갑자기 줄이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까지 이렇게 걸쳐서 하면은 좀 조율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고,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은 기준 재정 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은 이제 틀린 얘기예요. 이거는 40이에요, 40%.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국가가 거둔 내국세 총액이 19.24%를 지방교부세를 주죠. 근데 그 중에 보통교부세가 97%예요, 그 중에서. 거기에 3%만 이제 특별교부세거든요. 3%만 특별교부세인데, 그 3%의 특별교부세 중에서도 40%. 그러니까 쪼개고 지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40%를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50%는 이거는요, 재난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부세 다 줬어, 이미. 근데 또 재난이 발생했네? 그럴 때 50%를 써요, 거기에. 그래서 지역 현안 특별한 재정 수요, 이건 40%. 그리고 추후에 발생한 재난 극복, 이런 것들이 50%. 그리고 이제 10% 정도는 국가랑 협업해야 될 일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써요. 그렇게 쓰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소방인력 운영,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이런 것들 쭉 나왔고요. 이런 것들에 이제 국가가 내려준 소방안전교부세 20%,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부분을 쓰고, 이거에 이제 초과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까 그게 이제 25만큼이죠? 100분의 45를 내려보내주니까. 거기에서 그 나머지 25는 인건비 같은 것들에 충당하게 써라. 그런 얘기를 거의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답이 3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교재를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해요. 네. 됐죠? 예, 다 못 풀어드린 문제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해결해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정리하다가 좀 이상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죠. 예, 질문 있는 거는 가지고 오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고, 고생하셨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시험이 이제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막 늘릴 필요는 없어요. 학원에서 해드리는 이제 동형 문제 이런 거나 조금 늘리는 거지. 지금까지 못 푼 문제집이 있다, 그래도 그거를 보기보다는 풀었던 문제를 꺼내서 다시 봐야 된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문제집을 푼 게 없다, 이러면 그건 좀 심각한데, 그때는 좀 문제를 빨리 풀어봐야지, 그럴 때는. 근데 내가 좀 풀어놓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정리하는 거. 그래서 그걸 반복 해독하면서 모르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고 또 봐야 돼. 또 봐. 그리고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이제 완전 인식된 거, 각인된 거는 지워가면서. 그러면서 한 권 책에서 사실상 모르는 내용 없어요 할 정도까지 해놓으면은 무조건 합격합니다, 사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이 수험생들이 불안하니까 자꾸 이 교재 저 교재 사서 막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지금쯤 되게 많이 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은 이 교재를 봤다는데 나는 못 봤으니까 뭐 이런 거 있죠. 그 필요 없어요. 교재를 선택할 때는 일단은 학원 수업 교재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꽂았던 좋던 선택해야 되니까 그건 선택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로 공부했으면 그걸로 일단은 단권하시고. 그리고 시중 교재를 하나 또 더 해보고 싶다 할 때는 그냥 나에 걸맞게끔 설명이 되어 있는 걸 사면 되지 문제는 뭐 다를 건 없어요. 그리고 주로 문제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낸 문제보다는 기출문제들을 많이 모아놓은 거 그런 게 더 낫다. 왜냐면 기출문제도 꽂았는데 그런데 그건 이미 한번 기출됐기 때문에 그게 하나 기준이 되는 거라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개별 누군가가 출제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꽂혀 있는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치우침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거를 많이 사서 볼 필요는 없다. 기출문제만 뽀개고 가도 될 정도로 기출이 많이 누적돼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다. 그런 정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부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낼게요. 네.